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더럽잖아요. 강남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차장 관리인 유니폼을 입은 70대 노인이 문턱 앞에 서 있었죠.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는 댓글 하나씩 확인하며 답변하겠습니다. 손에는 작은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 집을 찾아온 박영수 씨였습니다. 며느리야, 잠깐만 들어가도 되겠니? 준혁이 얼굴만 보고 갈게. 박영수 씨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김은정 씨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했죠. 아버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옷 입고 오시면 안 된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집에 주차장 관리인이 드나든다고 수군거릴 텐데. 은정 씨가 현관문을 더 좁게 열며 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거부감이 서려 있었죠. 이거 준혁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아침부터 만들었는데. 박영수 씨가 도시락 가방을 들어 보였지만 은정 씨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런 걸 왜 가져오세요? 저희는 백화점에서 사 먹으면 되는데. 그리고 아버님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잖아요. 위생적으로도 좀. 그때 안쪽에서 아들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누구야? 아버님이세요. 또 그 작업복 입고 오셨어요. 준혁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아버지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몇 번 말씀드려야 해요? 이 시간에 회사 사람들이 집에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차림으로 오시면 곤란하다고요. 준혁의 목소리에도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박영수 씨의 어깨가 축 처졌죠. 미안하다. 그냥 너희 얼굴만 보고 싶어서. 얼굴 보고 싶으시면 깨끗하게 씻고 옷 갈아입고 오세요. 아니면 저희가 찾아뵐게요. 은정 씨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박영수 씨는 도시락 가방을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이거라도 먹어라. 준혁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거야. 아버지,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돼요. 저희는 잘 먹고 있으니까. 준혁이 차갑게 말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박영수 씨가 급하게 말했죠. 준혁아, 잠깐만.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다음에 하세요. 지금 바빠요. 문이 닫히기 직전 박영수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그것을 보지 못했죠.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닫힌 문 앞에 홀로 서 있던 박영수 씨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그의 구부러진 등을 비췄죠. 주머니 속에서 낡은 지갑을 꺼낸 그는 작은 사진 한 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린 준혁이 아버지 목마를 타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었던 시절이었죠. 언제부터였을까? 박영수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혁이를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날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고 일했던 시간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박영수 씨가 문득 멈춰섰죠.
저 멀리 고층 빌딩들이 솟아있는 강남 한복판. 그 사이로 작은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초라한 일터였지만 박영수 씨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죠. 주차장 관리실로 돌아온 박영수 씨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닐에 쌓인 서류 뭉치가 있었죠. 조심스럽게 꺼낸 서류를 펼쳐보니 오래된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강남구 일대 300평. 등기부에 적힌 주소를 손가락으로 짚어보던 박영수 씨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준혁아, 내가 알면 뭐라고 할까? 그는 서류를 다시 비닐에 싸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죠.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낡은 작업복. 누가 봐도 평범한 주차장 관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더 편할지도 몰라. 박영수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주차장으로 고급 외제차가 들어왔습니다. 박영수 씨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박영수 씨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무심하게 지나쳐갔죠. 혼자 남은 박영수 씨는 차가운 관리실에 앉아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를 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 변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박 회장님,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건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그거는 제가 말한 대로 진행해 주세요. 정말 아드님께 미리 알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박영수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호하게 대답했죠. 네, 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난 박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죠. 주차장에도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준혁의 집에서는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여보, 내일 우리 부부 모임 있는 거 알지? 호텔 뷔페로 예약했어. 은정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죠. 응, 알아. 그런데 또 그 비싼 데로 잡았어? 당연하죠. 우리가 무슨 동네 식당에서 모임하는 사람들이에요? 체면이 있지. 은정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SNS에 올릴 사진을 찍기 위해 음식을 예쁘게 배치했죠. 참, 오늘도 아버님이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거 봤어요.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은정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왜 그만두시라고 안 해요? 우리가 용돈 드리면 되잖아요. 말해봤는데 고집을 부리셔서 일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 준혁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파트 주차장은 좀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다 보는데. 나도 알아. 하지만 아버지가 워낙 고집이 세서. 그때 준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상사였죠. 네, 부장님. 아, 내일 골프 모임이요? 네, 물론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준혁이 은정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부장님이랑 골프 친대. 거래처 사장님도 온다고 하니까 빠질 수가 없네. 그럼 부부 모임은? 미안, 다음에 가자. 이번 거래가 중요해서. 은정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출세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골프웨어 새로 사야 하지 않아요? 그래야겠네. 주말에 백화점 가자.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물질적인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명품 가방, 새 차, 해외여행 계획. 그런데 준혁은 문득 아버지가 가져온 도시락이 현관 밖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참, 아버지가 가져온 도시락은 어떻게 했어? 버렸어요. 누가 그런 걸 먹어요? 위생도 걱정되고. 은정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 밤 준혁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이 자꾸 떠올랐죠. 준혁아, 아빠가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기억을 지우려 애썼죠. 한편 같은 시각 주차장 관리실에서는 박영수 씨가 홀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좋아하던 갈비찜은 버렸겠지. 그가 쓸쓸하게 웃으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차가운 관리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울려 퍼졌죠. 텔레비전에서는 부동산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남 일대 토지 가격이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특히 개발 예정 지역의 경우 평당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박영수 씨가 텔레비전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데 준혁이는 언제쯤 그걸 알게 될까? 그는 낡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죠. 준혁이에게 아빠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지혜란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게. 박영수 씨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죠. 도시의 불빛에 가려진 별들처럼 진실도 때로는 화려함에 가려지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출근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영수 씨가 다가와 인사했죠. 준혁아, 잘 잤니? 아, 네. 아버지. 준혁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누군가 보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였죠. 회사는 잘 다니고 있니? 네, 바빠요. 몸 건강은 챙기고 다녀라. 네. 짧은 대화가 끝나고 준혁은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박영수 씨는 아들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죠. 저 차도 내가 사준 건데. 박영수 씨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모릅니다. 비가 내리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주차장 관리실을 나와 천천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걷는 그의 모습은 쓸쓸해 보였죠. 오늘도 준혁이를 못 봤네. 그가 빗물에 젖은 얼굴을 손등으로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죠.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빗줄기를 비추고 있었죠. 박영수 씨는 벤치에 앉아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비닐로 꼼꼼하게 쌓인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토지 등기부등본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있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영수 씨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죠. 그 옆에는 어린 준혁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박영수 씨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30년 전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강남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며 부를 쌓았죠. 하지만 IMF 때 사업이 망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은 아니었죠. 이 땅만은 지켰어. 준혁이 너를 위해서. 박영수 씨가 등기부등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시 채권자들이 모든 재산을 가져갔지만 이 땅만은 교묘한 방법으로 지켜냈습니다.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조용히 보관해 왔죠. 너희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야. 준혁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주라고.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박영수 씨는 서류를 다시 비닐에 싸서 품에 넣었죠. 일어서려던 그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죠. 또 시작이네. 박영수 씨는 진통제를 꺼내 먹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권했지만 그는 거절했죠. 수술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준혁이 알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직은 안 돼. 준혁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는. 비를 맞으며 천천히 집으로 향하던 박영수 씨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멀리 준혁의 아파트가 보였죠. 불이 환하게 켜진 거실 창문이 보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그가 아파트를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영수 씨는 작은 원룸의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방 안에는 최소한의 가구만 있었죠. 젖은 옷을 갈아입고 그는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오늘의 일기를 썼죠. 준혁이를 또 못 봤다. 며느리는 여전히 나를 싫어한다. 하지만 괜찮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준혁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언젠가는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일기를 쓰다가 박영수 씨는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었죠. 내일은 병원에 가야겠네. 그가 혼잣말을 하며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준혁의 집에서는 은정이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시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었다고? 우리 시아버지는 그냥 주차장 관리인이에요. 정말 창피해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아내의 말이 다 들렸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여보, 우리 아버지 좀 그만두게 하면 안 될까?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어. 은정이 전화를 끊고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해볼게. 하지만 아버지 성격 알잖아. 그래도 좀 강하게 말해요. 우리 체면이 있잖아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며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죠. 아버지도 비를 맞고 계실까?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수 씨는 평소보다 늦게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입주민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어제 비를 좀 맞아서요. 박영수 씨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가슴 통증도 더 자주 찾아왔죠.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박영수 씨는 진통제를 또 꺼내 먹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준혁의 회사에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 대리, 이번 프로젝트 실패로 인사 조치가 있을 거야. 상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장님, 그건 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해서 변명하지 마. 결과가 중요한 거야. 아마 지방으로 발령 날 거야. 준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집에 돌아온 준혁은 은정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뭐라고요? 지방 발령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아파트 대출은 어떻게 하고요? 미안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에요? 우리 생활비는? 아이들 학원비는? 은정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싸움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죠. 그나저나 돈 좀 마련할 방법이 없을까? 은정이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출을 더 받아볼까? 이미 한도까지 다 받았잖아요. 준혁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부탁할 수는 없어. 주차장 관리인이 무슨 돈이 있겠어. 다음 날 준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아버지를 마주쳤죠. 준혁아, 얼굴이 안 좋네. 무슨 일 있니? 박영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혁이 차갑게 대답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씨가 팔을 잡았죠. 준혁아,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버지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준혁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박영수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그래, 알았다. 하지만 기억해라.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준혁은 대답 없이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왠지 작고 초라해 보였죠. 그날 저녁 은정은 준혁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아버지한테 그만두라고 하고 퇴직금이라도 받게 해요. 무슨 소리야? 퇴직금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혹시 아버지가 숨겨둔 돈이 있을지도 몰라요. 준혁은 아내의 말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당장의 현실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준혁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시간 되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그래, 언제든지 시간 내지. 어디서 만날까? 제가 주차장으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준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은정이 말한 대로 해야 할지. 한편 박영수 씨는 전화를 끊고 난 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혁이가 뭔가 어려운 일이 있나 보구나. 그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때가 된 건가? 박영수 씨는 핸드폰을 들어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내일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이제는 준혁이가 알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박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보였죠. 준혁아, 내일이면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운명은 그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혁은 주차장으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선 준혁의 표정은 어두웠죠. 박영수 씨는 아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준혁아 왔구나. 앉아라. 차라도 한 잔 마시자. 아니에요. 저 바빠서 금방 가야 해요. 준혁이 서 있는 채로 말했습니다. 박영수 씨의 표정에 서운함이 스쳤죠. 그래, 무슨 일로 왔니? 아버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저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게 있으세요? 도움? 무슨 도움? 돈이요. 제가 지금 좀 급한 상황이라서요. 박영수 씨는 잠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눈에는 절박함이 어려 있었죠. 얼마나 필요하니? 5천만 원 정도요. 5천만 원. 박영수 씨가 낮게 되뇌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죠. 아버지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다면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박영수 씨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으로 갔습니다. 준혁의 눈이 기대감으로 빛났죠. 하지만 박영수 씨가 꺼낸 것은 작은 통장이었습니다. 여기 내 전 재산이다. 300만 원 정도 있어. 준혁의 얼굴에 실망이 번졌습니다. 겨우 그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일하시고 모은 게 그것뿐이에요? 미안하다. 더 도와주지 못해서. 그때 준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정이었죠. 여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신대요? 은정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준혁이 황급히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은정의 다음 말이 먼저 튀어나왔죠. 설마 그 늙은이가 한 푼도 없다고 하는 건 아니겠죠? 평생 일했으면 뭐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영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혁이 당황하며 전화를 끊었죠. 아버지, 그게 아니라. 괜찮다. 며느리 말이 맞아. 나는 정말 무능한 아버지야. 박영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은정이 시킨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 일 그만두시고 퇴직금이라도 받으세요. 퇴직금? 네, 그동안 일하신 것에 대한 퇴직금이요. 그것만이라도 저한테 주시면. 박영수 씨는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온 거니? 아버지한테는 그게 별거 아닐지 몰라도 저한테는 정말 중요해요.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일하셨다고 하시면서 정작 제가 어려울 때는 도와주실 수 없는 거예요? 준혁아, 그게 아니라. 박영수 씨가 서랍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300평 땅 문서가 있었죠. 하지만 준혁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됐어요. 제가 바보 같았죠. 주차장 관리인한테 뭘 기대했는지. 준혁의 말에 박영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무능한 아버지야. 박영수 씨가 쓸쓸하게 웃으며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아, 기억해라. 돈이 전부는 아니야.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그런 말하지 마세요. 돈이 없으면서 무슨 허울 좋은 소리예요. 준혁이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은정이가 싫어해요. 준혁아, 박영수 씨가 아들을 불렀지만 준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박영수 씨는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준혁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진통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약통은 비어 있었죠. 밖으로 나온 준혁은 차에 올라타며 은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돈이 없어. 300만 원이 전부래. 뭐라고요? 정말 한심하네요. 그 나이까지 살면서 그것밖에 못 모았어요? 은정의 목소리에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잊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준혁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주차장 관리실이 멀어져 갔죠. 그날 밤 박영수 씨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계획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준혁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건강이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은 박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죠. 사흘 뒤 새벽 주차장에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에요. 빨리 와주세요. 경비원이 다급하게 구급대원들을 안내했습니다. 관리실 바닥에는 박영수 씨가 쓰러져 있었죠. 의식이 없어요. 제가 순찰 돌다가 발견했는데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는지 모르겠어요.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박영수 씨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핸드폰이 꼭 쥐어져 있었죠. 화면에는 준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있나요? 아들이 이 아파트에 살아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경비원이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준혁 씨죠?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준혁은 잠에서 깨어나 당황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요? 네,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준혁은 옷을 대충 걸치고 나가려다가 은정과 마주쳤습니다. 어디 가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병원에 가봐야 해. 은정의 표정이 짜증스럽게 변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꼭 이 시간에. 그래도 가봐야지. 혼자 갔다 와요. 저는 더 잘 거예요. 준혁은 아내의 차가운 반응에 씁쓸했지만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준혁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박영수 씨 보호자이신가요? 네, 아들입니다. 아버님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심근경색이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차트를 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심장 질환을 앓고 계셨던 것 같은데 모르셨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준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죠.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망설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수술을 거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준혁은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박영수 씨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죠. 아버지,
박영수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들을 보자 희미하게 웃었죠. 준혁아 왔구나. 아버지, 왜 수술을 안 받으신다고 하세요?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히 살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수술 받으셔야 해요. 준혁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박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못해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 뒤에 숨겨진 고통이 보이기 시작했죠. 아버지, 제발 수술 받으세요. 제가 모든 비용 댈게요. 너도 힘든데 무슨 돈으로. 방법을 찾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때 은정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여보, 의사가 수술비가 5천만 원 정도 든대요. 은정이 준혁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돈 없잖아요. 준혁은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뭘 해주셨다고요? 우리한테 집만 되잖아요. 은정의 차가운 말에 박영수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다 들린 것이었죠. 괜찮다. 준혁아, 너희는 가라. 아빠는 정말 괜찮아. 아버지, 가라고. 더 이상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박영수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준혁은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은정과 말다툼이 시작됐죠.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뭘 해주셨는데요?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우리한테 부담만 주잖아요. 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정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적어도 그가 아는 한은 그랬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간호사가 박영수 씨에게 약을 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수술 안 받으실 거예요? 아드님이 많이 걱정하시던데. 괜찮아요. 이대로도 충분해요. 박영수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내 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만약 못 일어나게 되면 그때 준혁이에게 모든 것을 전해주세요. 박영수 씨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매일 병원을 찾았지만 은정은 한 번도 오지 않았죠.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준혁 씨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김상호 변호사입니다. 아버님, 박영수 회장님과 관련해서 뵐 일이 있습니다. 회장님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준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되십니까? 네, 그런데 정말 저희 아버지 얘기가 맞나요? 박영수 씨 맞죠? 네, 맞습니다. 주차장 관리인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죠. 준혁은 의아했지만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1시간 후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김 변호사를 만난 준혁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준혁 씨, 이 서류를 먼저 보시죠.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아버님의 재산 목록입니다. 준혁이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강남구 일대 토지 300평, 시가 600억 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땅을 갖고 있다고요? 네, 정확히는 주차장 바로 옆 대지입니다. 30년 전에 구입하신 후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셨죠.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모든 것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왜 아버지는 주차장 관리인을, 회장님께서는 IMF 때 사업이 망한 후 일부러 소박하게 사시기로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아드님께서 정말 필요할 때 주려고 아껴두신 거였죠.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며칠 전에 저한테 도움을 청했을 때, 네, 그때 드리려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아드님이 먼저 나가셔서 준혁은 자신의 행동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남 성모병원 VIP 후원자 명단입니다. 박영수 회장님께서 20년간 익명으로 기부하신 금액이 50억 원이 넘습니다. 뭐라고요? 병원 신관 건립에도 30억 원을 기부하셨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회장님을 VIP로 모시려 했지만 일반 병실을 고집하셨답니다. 준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다니. 회장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아드님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김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쓰신 편지입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하다. 더 일찍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아빠는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단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빠가 가난한 주차장 관리인처럼 산 것은 너를 시험하려는 게 아니었어. 그저 소박한 삶의 가치를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이 땅은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야. 어려울 때 쓰라고 하셨지. 이제 내가 알아서 잘 쓸 거라 믿는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준혁은 편지를 읽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준혁은 뛰듯이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아버지에게 할 말들을 떠올렸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들이 될게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준혁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갑자기 위독하셔서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준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준혁의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심장 박동도 거세졌죠. 간호사가 안내한 중환자실 앞에는 의사가 차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영수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아들입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준혁의 손에는 여전히 김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600억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재발했습니다. 지금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이 매우 위중합니다. 준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죠. 수술은요? 지금이라도 수술하면 안 되나요? 이미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수술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약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은정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준혁이 전화로 급하게 알렸던 것이죠. 여보, 아버님은요? 위독하대. 수술도 못한대.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아내에게 건넸죠.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야. 은정이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에 적힌 숫자들이 믿기지 않았죠. 강남 한복판 300평, 시가 600억 원. 그리고 병원 기부 내역서에는 50억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님이?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무시하고 천대했던 시아버지가 이런 거부였다니. 무릎이 저절로 꺾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그런 분을 내가. 은정이 복도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더럽다고, 가난뱅이라고,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잠시 면회 가능하세요. 하지만 5분만요. 준혁과 은정은 조심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각종 기계에 둘러싸인 박영수 씨가 산소호흡기를 한 채 누워 있었죠. 심전도 모니터가 불규칙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의 부름에 박영수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아들을 찾아 움직였죠. 준혁아 왔구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죠.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이제는 그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읽어냈는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박영수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뭘 알았다는 거니?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요. 그리고 왜 숨기셨는지도요. 박영수 씨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그게 아니야. 돈이 아니라 너였어. 내가 내 진짜 재산이었단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정도 침대 옆으로 다가왔죠.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정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일어서라. 무릎 꿇을 일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아버님을 그렇게 대했는데. 괜찮아. 다 이해한다. 가난해 보이는 시아버지가 부담스러웠겠지. 박영수 씨의 너그러운 말에 은정은 더욱 오열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겉으로만 봤어요. 진짜 가치를 몰랐어요. 박영수 씨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사람을 마음으로 보렴. 그때 심전도 모니터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들어왔죠. 보호자분들은 잠시 나가 계세요. 준혁과 은정은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여보, 우리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은정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강하신 분이야. 버티실 거야. 준혁이 아내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위험해질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준혁은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아버지가 위독하세요. 혹시 아버지가 더 남기신 말씀이 있나요? 사실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언제 열어봐야 하나요?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고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영수 씨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로 살아있음을 알 수 있었죠. 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세요? 박영수 씨가 눈을 뜨지 않은 채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그 땅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뜻대로 하고 싶어요. 박영수 씨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을 지어라.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혁아. 네, 아버지. 돈은 썩기 쉬운 거야. 하지만 선한 마음은 영원하단다. 그것을 기억해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수 씨는 다시 눈을 감았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혁과 은정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밤을 새웠죠. 은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반성해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으니까. 아버님이 회복되시면 정말 잘 모실 거예요. 진심으로요. 준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자. 새벽녘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의식이 또렷하세요.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준혁과 은정은 서둘러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영수 씨가 또렷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준혁아, 김 변호사를 불러라.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새벽 4시 김 변호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중환자실에는 준혁과 은정, 그리고 의료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왔습니다. 박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맑았죠. 이제 열어도 되겠네. 모두에게 들려주게. 김 변호사가 봉투를 개봉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와 함께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읽어드릴까요? 아니, 내가 직접 말하고 싶네. 박영수 씨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준혁이 급히 베개로 등을 받쳐줬죠. 준혁아, 그리고 은정아. 내 말 잘 들어라.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깨달음이었어. 박영수 씨가 잠시 숨을 고른 후 계속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도 돈이 전부인 줄 알았지. 사업을 크게 하고 땅을 사 모으고 부자가 되는 게 성공인 줄 알았어. 하지만 IMF 때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단다. 준혁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짜 재산은 가족이었어. 너희 엄마가 끝까지 날 믿어준 것, 내가 있어준 것. 그게 진짜 재산이었지. 박영수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 이번엔 다르게 살기로 했지. 겉으로는 가난해 보여도 마음은 부자로 살기로. 은정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수 씨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죠. 은정아, 내가 날 무시한 것 서운하지 않았어. 오히려 좋은 가르침이 됐으면 했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 울어라.
내가 깨달았다면 그걸로 충분해. 박영수 씨가 김 변호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죠. 유언장입니다. 본인 박영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강남구 소재 300평 토지는 아들 박준혁에게 상속한다. 단, 이 땅의 절반은 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병원을 건립하는 데 사용할 것. 둘째, 나머지 재산은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로 사용할 것. 셋째, 내가 20년간 써온 일기장을 준혁에게 남긴다. 거기에 내가 진짜 남기고 싶은 유산이 있다. 김 변호사가 낡은 일기장을 꺼내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회장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준혁에게 이것이 아빠가 내게 주는 진짜 유산이다. 돈이 아닌 삶의 지혜를.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내가 살면서 깨달은 모든 것이 적혀 있다. 실패했을 때의 아픔, 다시 일어섰을 때의 기쁨, 너희 엄마와의 추억, 내가 태어났을 때의 감동. 그 모든 게 거기 있어. 준혁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정말 값진 유산이에요. 그래, 그것을 알아주니 고맙구나. 박영수 씨가 힘들어하는 것을 본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이제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박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는 준혁과 은정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지는 너희가 선택할 일이야.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라. 행복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누는 마음의 크기에서 온단다. 은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버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만 해준다면 더 바랄 게 없구나. 그때 창밖으로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수 씨가 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아, 해가 뜨는구나. 참 아름답다. 준혁이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이제 저희가 잘 모실게요. 준혁아, 네 아버지, 사랑한다. 그 말을 끝으로 박영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의료진이 급히 달려들었지만 박영수 씨는 평온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준혁의 절규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정도 무릎을 꿇고 오열했죠. 하지만 박영수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떠나는 사람처럼. 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가장 값진 것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깨달음이었죠. 준혁은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박영수 씨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주차장을 이용했던 주민들, 병원에서 도움받았던 환자들,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 아저씨가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늘 친절하게 대해주셨는데 이렇게 큰 분이셨다니. 덕분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준혁과 은정은 그제야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준혁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준혁아,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할 때,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내가 겸손하게 살 때, 그때마다 아빠가 내 곁에 있을 거란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리고 고맙다. 내가 내 아들이어서. 준혁은 일기장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1년 후 박영수 재단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준혁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 병원은 제 아버지 박영수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세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이 병원이 그런 나눔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정도 옆에서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제 병원의 자원봉사 단장이 되어 어려운 환자들을 돕고 있었죠. 아버님, 보고 계시죠? 저희가 약속 지키고 있어요. 은정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병원 현관에는 박영수 씨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라. 그것이 진정한 가치다. 마이너스 박영수.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주차장 관리인에서 인생의 스승이 되신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아버지께 보고하듯 일기를 썼죠. 아버지, 오늘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모두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는지를.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거칠애가 아닌 진심으로, 소유가 아닌 나눔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준혁이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죠. 마치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이제 저도 진짜 부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으로요. 그렇게 박영수 씨의 진정한 유산은 아들과 며느리를 통해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돈이 아닌 사랑으로,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그것이 박영수 씨가 남긴 가장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사연을 제작해 드립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생 며느리 올림.